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말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족 상담에 대한 겁니다. 가족 상담, 뭐 교회 세팅이라든가 목회 상담 세팅에서 어, 물론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도 많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부 상담이라든가 가족 상담을 할 때도 꽤 많죠. 그래서 그럴 때 뭐를 좀 생각해야 되고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 그 아동 상담 같은 경우 이제 아동들이 글쎄요, 아동들이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동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아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을 말하는 그런 그룹만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만 18세 미만을 이제 총칭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덜트가 아닌,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그룹인데 얘네들은 이제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밀 유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디까지 이걸 존중해 줘야 되는지 성인처럼 진짜 다 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미국 그 상담 협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이건 뭐 또 나라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이쪽 그 상담 학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뭐냐면 얘네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만 18살이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8살이 되면 이제 완전히 본인의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100% 본인의 권한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스쿨 카운슬링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찾아왔어요. 여학생이. 근데 임신을 했다고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굉장히 이제 상담사로서 고민되는 경우죠. 아마 교회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그 사모님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들었었고, 그러니까 상담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학적 윤리의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부모님에게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음. 이게 항상 그 좀 애매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또 이제 상담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주로 미국 상담학회에서 말하는 규준에 좀 익숙해진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또 그대로 한국 교회 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또 있는 그대로 또 적용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제시하는 건 어떤 그 코어, 그죠? 씨앗 같은 개념이고 이거를 각자의 그 환경에 토양해서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죠? 내담자의 무해성, 유익성, 뭐 이런 거, 웰빙 이게 제일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걸 봤을 때 10대 아이가 와서 임신을 했다고 이제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런 방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뭐 이렇게 정해진 답은 사실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최대화해서 좀 효과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해 하는 경우 얘가 오히려 이제는 상담에도 오지 않게 되고 만약에 상담사가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보면 파기한 느낌이 들고 또 배신당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상담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상담도 안 오게 될 수 있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로 함부로 부모님한테 알리는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디스커리지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막 자해를 한다거나 뭐 자살을 막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아니면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 기밀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도 가급적 알리지 않고. 근데 그 상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담사와 좋은 그 관계를 이어가고 결국은 그 문제를 잘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상담 세팅에서는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외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에 오시면 한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신고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예요. 그러니까 맨데토리 리포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커뮤니티에서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를 보면은 또는 그 의심이 드는 흔적이 있으면 에비던스가 있으면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면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그 폼을 이제 물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랑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뭐 올 때마다 멍이 들어있다 얼굴에.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온 아빠가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를 되게 무서워한다. 그러면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아빠랑 사이가 어떠니? 아빠가 집에서 잘 놀아주니?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그래서 이제 애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무서우면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어, 어떤 그 증거가 될 만한 거, 이제 멍이라든가 아이의 그 말, 그죠? 이런 거를 그런 정황을 두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의심이 간다, 충분한 어떤 증거가 있다, 심증이 있다 이러면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설령 이제 나중에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그 이제 밝혀져도 문제는 안 돼요. 예.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망정 그걸 갖고 왜 그렇게 넘겨짚기 해서 그냥 진짜 확실한 증거도 아닌데 왜 신고했냐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고한 분들의 그 이름이라든가 모든 정보는 그쪽에서도 기밀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의 그 해당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피지컬 애비유지, 피지컬,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적인 학대입니다. 섹슈얼 애비유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좀 이제 바빠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을 상담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즘에 여성분들인데 하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만 좀 그런 확률이 큰 어떤 부류겠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많죠. 어렸을 때 애비즈가 많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성적인 학대도 많고 음, 되게 은근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친아버지인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은 이혼율이 좀 높으니까 그죠? 7, 80년대부터 이미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부죠, 계부. 계부가 스텝파더가 이제 이 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으로 좀 애비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 좀 안타까워요. 상담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트라우마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도
자기 편을 안 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그 정체성이랄까 어떤 세상에 대한 그 믿음 체제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섹슈얼 에이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한국도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한국도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고 막 그 사회가 좀 여러모로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 있어서 굉장히 취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모셔널 애뷰즈, 그죠? 감정적인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 또 버벌 그 말로 애뷰즈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글렉트,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방임하는 거죠. 이것도 아동 학대의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안 준다든가, 뭐 집에 애를 몇 시간 동안 그냥 나이가 뭐 6살도 안 되는데 집에 혼자 그냥 두고 이제 어딜 간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 굉장히 법적으로 심각한 그 차일드 애비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약간 살짝 다른 얘기인데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미국에 와서 똑같이 하다가 좀 이제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뭐 한 5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좀 놀 수는 있잖아요. 5살 정도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당장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도움이 없어도 자기가 뭐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슈퍼마켓 같은데 앞에 이제 주차장에 그 애들을 그냥 그 차에 두고 부부가 그냥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어, 부부가 내려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들어가서 너는 차에 있어라. 우리가 아빠 엄마가 빨리 가서 그냥 장볼 것만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어, 차에 있으라는 식으로 잠깐 뭐 이렇게 사탕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차장에서 바로 이제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뭐 저기 금방 뭐 음료수랑 뭐 필요한 거 기저귀 하나만 사올 테니까 너가 있어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고가 되는 거죠,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차일드 니글렉션으로 막 그런 혐의가 부과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센서티브해요. 미국에서는 차일드 에뷰즈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제일 지금 메이저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건만 1년에 신고되는 것만 600만 건이에요. 신고되는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멈춰지니까. 근데 신고가 안 된 채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이 애가 글쎄요 성인이 돼서 그 파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 저번에 이제 첫 수업 때 몇 분이 좀 그런 이슈를 좀 제기했었죠. 본인 교회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만약에 목회자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정황이 느껴진다. 이 가정이 지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취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애들을 두고 막 때리고 허구한 날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이제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허구한 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여기 FM대로 신고를 하려니 조금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정말 제일 좋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고 그러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그 교회 컨텍스트로 이거를 좀 이제 살짝 뭐랄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뭐 이제 이 룰은
지켜야 돼요. 그건 맞는데 이걸 약간 이제 한국 교회식으로 한국 교회 정서로 살짝 어플라이 해보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좀 그 커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집사님, 제가 정말 성도님의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님께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 이민 사회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아직 증거도 불충분하고 또 제가 정보도 없고 또 집사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이번은 그냥 한 번은 제가 그냥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한 번 더 저에게 목격되면 저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 사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두시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런 더 뭐랄까 여러분만의 더 좀 이렇게 세련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조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에 맞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제재해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엘더 에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엘더 노인 학대도 이건 약간 다른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글렉트, 방임도 마찬가지. 아동학대처럼 방임, 또 신체 학대, 또 심리적인 학대가 또 이제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막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거예요. Financial exploitation. 그러니까 재정적인 갈취. 그러니까 노인이 뭐 우리 집에 있는데 막 그 애비주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뭐 아니면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분의 어떤 그 재정적인 그 돈을 막 갈취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노인 학대의 그 케이스 중에 그 노인분이 좀 돈이 많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또 눈에 띄면 마찬가지로 맨데토리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들 이름에 두시고 이게 사실 근데 참 신고를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신고를 몇 번 해봤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번 해보면은 또 이제 괜찮아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이런 걸 실습을 한번 이제 글을 읽고 그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이제 하도록 제가 이제 숙제를 냈는데 그걸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그 이제 블랭크 폼을 보면 그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또 뭐 일본이나 한국에는 이런 폼이 약간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리포트 하는 사람의 이제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름과 뭐 타이틀 그리고 또 밑에 쭉쭉 그 내가 속한 상담사가 속한 그 기관의 이름과 주소 이런 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아동의 정보, 주소 뭐 그리고 이제 그 의심 가는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련자들 정보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자세한 정보를 쓰는 건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제 이그젬플로 썼던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작성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이제 상담사 신고하는 사람의 이제 상담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 썼고요. 병현킴 그리고 타이틀 그죠? 저희 타이틀이 뭔지 그건 이제 뭐 상담사로 쓰셔도 되고 카운셀러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목사님인 경우는 패스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본인의 어떤 그런 직위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mandated reporter 카테고리는 이제 그 physical abuse냐 아니면은 뭐 emotional abuse냐 아니면 sexual abuse냐 이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그 제가 소속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인벨 인스티튜트 그리고 그 상담소의 주소를 썼고요. 그 밑에 이제 리포터와 이런 사건을 직접 위트니스 목격한 바가 있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보지 않았으니까 노에다가 마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서명과 그 밑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신고한 날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B 섹션에는 그 이거를 이제 관할하는 구역의 그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CPS,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텍티브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DCFS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사무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단하기를 이 경우에 이제 이 아이가 LA 카운티에 소속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LA 카운티에 있는 DCFS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의 주소를 쓰시고 그거를 그쪽으로 전화한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전화번호도 쓰시고 밑에 제가 전화했을 때 그 받은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성함과 타이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 바발란이라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쓴 거죠. 그래서 퍼스트 네임은 뮤지엠 그리고 라스트 네임은 발라반 그리고 타이틀은 RA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빅팀 그 학대받은 아이죠. 그 아이 이름 데이브 S 무어라고 이름 썼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생년 저 이제 나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생년월일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나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과 에스니서리 인종이죠. 이제 백인 아이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해서 줄여서 W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에이지언이면 에이지언이라고 쓰시면 되고 뭐 이제 흑인인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쓰셔도 되고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사는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그 클래스의 그 뭐 담임 선생님 이름 그리고 몇 학년인지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다 이제 주요 쓰는 이제 이 아이가 쓰는 언어라든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포스터 케어 어떤 지금 부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해당 양육소에서 따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도 마크하시면 되고요. 해당 에비즈 항목에 맞게 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아직은 이제 가해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스펙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D 파트에는 이제 그 이 아이의 부모님들인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을 쓰시면 돼요. 이게 꼭 부모님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분들의 그 정보를 쓰는 건데 이 경우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소와 이름 또 전화번호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쓰는 거예요. 뭐 아이와 좀 얘기를 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언제 그 날짜를 쓰시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쓰면 되는데 그냥 저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데이브가 말하기를 이제 데이브의 오른쪽 눈에 이제 검은 멍이 2인치 정도 크기의 멍이 있었다. 그리고 데이비가 말하길 그의 아버지가 밤마다 술에 취해 와서 이제 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늦게 왔었고 이제 막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또 아이의 뭐 신체나 어디 나타난 흔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쓰시고 그런 거를 가급적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숙제로 하실 때 뭐 꼭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해당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주소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상상하셔서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그런 거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이제 여러분께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이걸 꼭 막 뭐 실제 뭐 주소나 전화번호를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포맷에 맞게 쓰시는 이제 가상으로 쓰시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충 만들어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런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게 하려는 게 목표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다이버시티에 대한 내용인데 상담 시에는 이제 여러분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세팅이어도 이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어도 본인이 그러니까 설교 예배를 인도할 때의 나의 역할과 상담할 때 역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좀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자기의 그 가치와 그 신념과 그 목사님으로서의 그런 알고 있는 상식과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은근히 뭐랄까 나도 모르게 강요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상담은 그런 건 아니고 자기의 밸류와 자기 그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뭐 요즘에 한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도 문제가 되죠. 뭐 동성애적인 거.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좀 편치는 않을 거예요. 상담 세팅이 되면 그런 이슈를 누가 끄집어내면. 근데 상담이라면 이제 그 설교 시간하고는 달라요. 상담 시간이라면은 그럴 때 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왜 이 아이가 그런 거를 문제 삼고 있는지, 왜 고민하는지 문제를 좀 clarify, 그러니까 명료하게 좀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뭐고 뭘 하고 싶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답을 스스로 찾게끔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힘을 얻게끔 도와주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야 되는데 또 요즘에 그 가족 상담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웰페어를 얘기하는 건 이제 인클루시브한 단어나 어떤 그런 랭귀지를 쓰지 말라고 이제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클루시브 또는 non sexist language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결국 듣는 사람이 좀 성차별이라든가 좀 어떤 그 사회적인 담론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느껴질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거죠. 블랙은 블랙이라는 색깔은 다크한 색깔이고 이건 좀 뭐 부정적이고 막 악마적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쓴다든가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뭐 블랙 스피릿 막 다크 스피릿 막 그거를 막 이제 악마적인 거랑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될 때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 대화할 때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좀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유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에서
그 어떤 그 보이 코드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이제 걸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이 코드가 뭐냐면은 그 남자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또 여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5살만 돼도 그런 보이코드와 걸코드의 아이들이 벌써 그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이제 남자애가 이제 남자애하고 상담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물론 이제 뭐 그런 일이 꼭 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너 왜 이렇게 계집애처럼 그래? 막 이런 표현.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이고 좀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 담론화 되는 게 많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즘, 그러니까 섹시즘, 그죠? 성차별주의, 뭐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즘, 그죠? 계급주의, 에이블리즘, 능력주의, 뭐 아무튼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담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제 체득해서 그게 언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주의하라는 거죠. 최선 상담 시간에는. 그래서 좀 그런 담론들이 투영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때는 이제 개인 상담할 때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련 동의서를 쓸 때도 누가 가족 대표로 이 서류에 다 사인할 것인가. 그리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또 이제 가족이 만약에 4명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 4명이 진짜 다 상담을 원하는 상황인가? 이 중에 분명히 그다지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억지로 그냥 온 사람들. 그때 이걸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중에 진짜 누가 한 명이 이런 이런 서면 동의서에 동의하고 싶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애가 있는 경우 애하고 상담 만약에 어른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레벨이 맞기 때문에. 근데 진짜 완전히 가족 상담이다. 애가 막 고등학생이면 괜찮겠는데 막 애가 진짜 뭐 10살이 안 되는 어린애면 이게 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어,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족의 어떤 시스템이 바뀔 텐데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 상담이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만약 1대1 상담이면은 그냥 저랑 내담자가 말을 주고받으면 돼요. 그냥, 그죠? 편하게. 제가 얘기하고 듣고, 그죠? 가끔 이제 리플렉션을 하고. 근데 부부 상담이 되면 이게 3명이 되잖아요. 3명.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두 분들이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을 지키고 싶지만 또 50대 50으로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그런 이제 복수의 내담자가 왔을 때는 여러분의 내담자가 누군가요? 복수의 내담자인 경우. 그때는 만약에 부부가 왔을 때 여러분의 내담자는 누구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 부부의 관계가 저의 내담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포커스해서 마치 이제 관계가
물론 이제 관계 자체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마치 그 관계가 이제 여러분의 내담자인 것처럼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마치 자동차가 그 파트가 있잖아요. 엔진이 있고 뭐 타이어가 있고 구동계 기어가 있고 뭐 연료통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차체가 있고 셰시가 있고 다 이제 같이 조립돼서 자동차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상담사로서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파트들이 어떤 그 물이 흐르는 호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수가.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해도 이제 이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막혀 있어요, 보면은.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은 아내는 그걸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들어도 이 남편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담사는 그 사람 간의 멤버 간의 그 어떤 언어와 그 소통의 그 튜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튜브의 안에 막힌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오면은 부부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막 서로 말하려고 하거든요. 막 싸우고 언쟁하고 막 이래요. 이럴 때 이게 잠깐 이제 안정시키고 뭐 뭐랄까요? 뭐 펜을 하나 주세요. 펜.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펜을 드리겠습니다. 네. 펜을 드릴 테니까 어, 펜을 갖고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면 펜 갖고 어떤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면은 엄마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첫째 아들이 얘기하고 하면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딸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그 엄마랑 아이들한테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한 말 한번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실래요? 그럼 설명하겠죠. 근데 아버지랑 물어보세요. 아, 이분들이 얘기한 게 맞나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yes 하면 이제 it's okay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발언권도 주고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언어를 오해 없이 올바로 이해하게 좀 도와주는 게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의 기초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언로가 이렇게 좀 투명해질 수 있도록, 확 뚫릴 그 블락하고 막 막았던 것들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상담사의 권위와 윤리가 나와요. 이건 이제 개인 상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버너러블한 상태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제 섬약한 상태, 그죠? 지쳐 있는 상태, 약해진 상태. 그 의지를 하게 돼요. 상담사한테 당연히. 이때 좀 그거에 대해서 상담사가 자기 파워를 함부로 또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제신할 수 있죠. 이런 행동을.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이런 디렉티브한, 네? 그죠?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행동 요법이나 이런 거를 상담사가 제시하는 거를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프리스크립션은 말 그대로 이제 약국 가서 약을 받을 때 쓰는 이제 처방전 같은 표현인데, 상담사가 약은 이제 제조하지 않지, 이제 그런 처방전을 쓰진 않지만 어떤 행동 지침적인 프리스크립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프리스크립션이 상담사를 위한 게 아니고 내담자들의, 제가 늘 말하는 거 뭐예요? 그 네 가지 웰빙, 뭐 무해성 이런 거, 이거를 위한 게 돼야 돼요. 이 프리스크립션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상담사들이나 어떤 목회 상담 세팅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프리스크립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와 막 자기의 그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성취감 막 이걸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뭐 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께서 한번 리플렉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하나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에비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신고해야 되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었죠.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 그러면은 배우자 학대는 어때요? 아내가 맨날 얻어맞는다 남편한테 술 취해서 온 남편이 때리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무 신고로 두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부부가 둘 다 성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맨데토리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목회 상담 세팅이나 이제 상담 세팅에서 찾아온 내담자가 여자 내담자가 이런 걸 자주 얘기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두 번, 세 번 만났는데 막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왜 저번에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 왔는지 아세요? 제가 왜 화장을 두껍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피지컬 에비즈를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신고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내담자의 안전. 그래서 그 집을 좀 잠깐이라도 떠나도록 좀 이렇게 권유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좋아요. 왜냐면 이거 내담자의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죠? 내담자의 웰빙, 세이프티, 그죠?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떠날 때, 그 남편이 있는 지역, 그 공간을 떠날 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다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떠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 세팅에서. 근데 그냥 그럼 떠나세요. 아 위험해 보이네요. 그럼 빨리 거길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권사님이 진짜 그 이튿날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남편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추적하는 거예요. 막 핸드폰 막 이런 걸 갖고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탐정처럼 돼가지고 막 그거를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결국은 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며칠 뒤에 난리가 났죠. 오히려 더 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장소를 떠나게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안전하게 구체적인 플랜, 그죠? 어디로 갈 건지 또 떠날 때 아이들을 데려갈 건지 그때 그 정보가 어디로 누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룹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그룹 상담은 교회 세팅에서 그룹 상담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뭐 아니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주겠죠.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LA에서 이제 이런 그룹 상담도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싱글맘들의 어떤 그룹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의 고충을 조금 이제 감정적인 고충을 나누기 위한 그룹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교회에서 하시려면은 상당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어, 그 신청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청자들이 막 몇 명 연락이 올 텐데, 오리엔테이션 때 모이게 하세요. 모이게 하셔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룹 상담에 참여하시려면 요런 것들을 아시고 동의를 하셔야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룹의 목적, 또 포맷, 또 뭐 그런 그라운드 룰 같은 거, 그죠? 그라운드 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그룹 상담 때 더 그런 수업도 이제 다음 학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룹 상담이나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밀을 유지한다든가, 여기 참여자들이, 아니면은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말을 좀 조심한다든가,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상담, 이런 거 할 때 심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그런 본인의 그 어떤 아팠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위험성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튼 여기 나온 것들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맨 끝에는 뭐 여러분이 그룹 상담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듣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편하게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동의하면 이제 그룹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 상담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룹 상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많겠죠. 주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도 할 수 있겠고, 뭐 이혼하신 분들의, 뭐 남자는 남자끼리, 그죠? 이혼하신 분들, 뭐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이제 그런 모임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주제는 많은데, 이런 그 모임을 했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뭘까요? 좀 여러분께서 그 퍼실러테이터로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룹이 그날 모임이 끝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주 만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친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자기 속 얘기를 막 하고 막 이제 매주 만나는데, 뭐 나이도 좀 비슷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도 비슷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그룹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친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긴 또 그렇지만, 조금 이제 그러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부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의 관계는 이 그룹 모임에서 그냥 끝내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남자들도 있겠고 여자들도 있겠죠. 친해지고 막 밖에서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3명이 밤에 저녁에 만난다. 모임 끝나고 저녁에 만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10중 8구 술을 마시게 돼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모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모임에서 만약에 성별이 다른 멤버들끼리 막 섞인다. 만약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여자 멤버 2명이, 남자 멤버 2명이 또 막 섞인다. 이러면 또 성적인 그런 이슈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복잡해집니다, 더. 그래서 좀 초반에 이런 걸 좀 분명하게 좀 경고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담 시 여러분께서 좀 이제 오늘 이게 뭐 부부 상담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고려해야 될 점이 윤리적이나 법적인 이슈에서 상담사로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바쁘시겠지만 상담사의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련 받으시고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어떤 정보라든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지식이나 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 시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둘 중에 한 명이 좀 더 잘못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상담사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랑 상담을 하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개인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A, B라는 분이 부부로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B라는 분이 저랑 개인 상담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상담 때 했던 얘기는 또 그걸로써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또 막 와서 막 여기서 이제 부상담 때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또 이제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은데 여러분은 이제 상담사로서 내담자들에게 이혼을 뭐 해라 마라 이럴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또 있어요. 내담자들 보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제 여자분이 매일 애비즈를 당했거든요. 남자분에게 이제 육체적으로 막 맞고 막 너무 힘들고 욕설에 뭐 분노에 막 근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몇 번.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운운하면서 이혼을 하지 이제 않도록 종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죠. 교회 세팅에서 어, 좀 이혼을 안 하고 좀 부부가 사이 좋게 가는 거를 일단은 권유하니까요. 근데 부부 사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거하고 그건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하세요? 또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좀 권유를 하는 거는 상담 세팅에서는 적절한 또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좀 구절을 굳이 이제 인용하고 싶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그 내용을 또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 구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약간은 다르게 그죠? 근데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막 임포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돌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재물에 대한 거에서 있어서도 어떤 구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해석하고 삶에서 열심히 이제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축복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구절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컨플릭이 있어요. 성경도 보면은 그 파트별로. 근데 그거를 어떤 구절을 어떻게 할지는 좀 이제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라기에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들고서 이제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상담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 이제 나온 같은 성경에 나온 나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페어하게 성경 구절을 막 상담 시간에 이제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상담사 본인의 밸류와 가치관을 막 투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편협한 성경 해석을 해서 좀 내담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께서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아동 상담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좀 약간의 감이 생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숙제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